내게 그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우울해지거나 새로운 일이 있기만 하면 그녀는 곧바로 알아챘다. 마치 내가 잘 때 꾸었던 꿈들이 그녀의 계시이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녀에게 자주 꿈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모든 꿈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그녀가 명료한 느낌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스러움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한동안 나는 우리가 낮에 나눈 대화를 다시 보여주는 꿈들을 꾸었다. 온 세상이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나는 혼자서 또는 데미안과 함께 긴장한 채 위대한 운명을 기다리는 꿈도 꾸었다. 운명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어딘지 에바 부인의 모습을 띄었다. 그녀의 선택을 받느냐 아니면 버림을 받느냐, 그것이 운명이었다. 이따금 그녀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당신의 꿈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싱클레어. 당신은 가장 좋은 부분을 잊어버렸네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생각나고 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때때로 불만스러워져서 욕망으로 고통받곤 했다. 그러니까 그녀를 바로 옆에 두고 바라보면서 팔에 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역시 곧바로 알아차렸다. 한 번은 여러 날이나 그곳을 찾아가지 않다가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는 나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 스스로도 믿지 않는 소망에 매달려선 안 되죠.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요. 그 소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올바르게 소망해야 해요. 당신 스스로 그 실현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할 수만 있다면 실현도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소망한 다음엔 다시 후회하면서 두려워하죠. 그 모든 것이 극복해야 할 일이에요. 동화 하나를 들려줄게요. 그녀는 별을 사랑하게 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바닷가에 서서 두 손을 뻗치고서 별을 향해 기도하고 별을 꿈꾸고 별에게로 자신의 생각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별을 포옹할 수는 없음을 잘 알았다. 아니, 안다고 믿었다. 그는 실현의 희망 없이 별을 사랑하는 일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겼고 이런 생각에서 체념하고 말없이 정절을 지키며 고통받는 삶의 문학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자신을 더 훌륭하게 정화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의 꿈은 모조리 별을 향하고 있었다. 한 번은 다시 밤에 바닷가 높은 낭떠러지 위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별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더없이 거대해진 그리움의 순간에 그는 별을 향해 허공으로 뛰어올랐다. 뛰어오르는 순간에도 번개처럼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불가능해. 그는 해변에 떨어져 부서졌다. 그는 사랑할 줄 몰랐던 것이다. 뛰어오르는 순간에 영혼의 힘을 다해 사랑의 실현을 믿었더라면 그는 하늘로 날아올라 별과 하나가 되었으리라. 사랑은 간청해서는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요구해서도 안 되고 사랑은 자기 자신 속에서 확신에 도달할 힘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사랑은 상대에게 이끌리지 않고 상대를 이끌어와요.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내게 이끌리고 있어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게 된다면 내가 갈 거예요. 나는 선물하지 않죠. 나를 획득해야 해요. 다음번에 그녀는 또 다른 동화를 들려주었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희망 없는 사랑을 했다. 그는 온전히 자기 영혼 속으로 물러나서 사랑으로 인해 자기가 타버린다고 믿었다. 그에게 세상은 사라졌고 푸른 하늘과 초록숲도 보이지 않았고 시냇물도 졸졸 흐르지 않았으며 하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게 사라져버렸고 그는 가난하고 비참해졌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자라났다. 그는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썩어버리기를 원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사랑이 내면에서 다른 모든 것을 태워버렸음을 알았다. 사랑은 더욱 자라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겼으며 아름다운 여인은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오자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려 그녀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는 전율하며 자기가 잃어버린 세계 전체를 끌어당기고 있었음을 느끼고 또 보았다. 그녀가 앞에 서서 그에게 자신을 맡겼다. 하늘과 숲과 시내 모든 것이 새로운 색깔을 입고 신선하고도 장엄하게 그에게로 와서 그의 것이 되고 그의 언어를 말했다.
그는 단순히 한 여인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가슴에 얻었다. 하늘의 모든 별이 그의 안에서 빛나며 그의 영혼을 통해 쾌감을 반짝였다. 그는 사랑했고 이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에바 부인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내 삶의 유일한 내용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매일 다르게 보였다. 어떨 때는 내 존재가 이끌리는 상대는 그녀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는 단지 내 내면의 상징일 뿐이며 나를 나 자신 안으로 더욱 깊이 이끌어줄 뿐이라고 확고히 느꼈다. 그녀의 말을 듣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타오르는 질문에 대한 내 잠재의식의 답변처럼 들리곤 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그녀 곁에서 육체적인 욕망으로 타올라 그녀가 건드린 물건들의 키스를 퍼붓는 순간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차츰 감각적 사랑과 감각적이지 않은 사랑, 현실과 상징이 서로 겹쳐졌다. 그럴 때 내 방에서 조용히 진심을 다해 그녀 생각을 하면 그녀의 손이 내 손에,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포개져 있는 듯 느껴졌다. 아니면 그녀 옆에 앉아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녀와 대화를 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녀가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게 되었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지 짐작하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곤 했는데 그것은 에바 부인의 키스와 동일한 느낌이었다. 그녀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 나를 향해 성숙하고 향기로운 따사로움이 담긴 미소를 보내면 나는 나 자신 안에서 발전을 이루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을 얻었다. 내게 중요하고 운명인 모든 것이 그녀의 모습을 띌 수 있었다. 그녀는 내 생각 하나하나로 변할 수 있었고 내 생각 하나하나는 그녀로 변할 수 있었다. 부모님 곁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휴가가 두려웠다. 2주 동안이나 에바 부인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게 고통스러우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그녀를 생각하는 일은 고통이 아니라 멋진 일이었다. HC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이틀 동안이나 그녀의 집을 멀리했다. 그녀가 감각적으로 내 앞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유롭다는 이 확실성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또한 꿈에서도 그녀와의 합일이 새롭고도 비유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그녀는 바다이고 나는 물처럼 흘러 그 안으로 합류했다. 그녀는 별이고 나도 별이 되어 그녀에게로 향했다. 마침내 우리는 만나서 서로에게 이끌림을 느꼈고 서로의 곁에 머물러 가까이서 울리는 원을 이루어 영원토록 행복하게 서로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했다. 꿈이 아름답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요. 이른 봄 어느 날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한다. 나는 홀 안으로 들어갔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포근한 대기가 짙은 히아신스 향기를 방 안에 온통 흩뿌려 놓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계단을 올라가 막스데미안의 서재로 향했다. 가볍게 노크하고는 늘 그러듯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어두웠고 커튼이 모두 드리워 있었다. 작은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다. 막스가 화학 실험실로 꾸며놓은 방이었다. 그곳에서 비구름 사이로 비치는 봄날의 밝고 하얀 태양빛이 흘러나왔다.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커튼 하나를 열어젖혔다. 그 순간 커튼이 들이온 창가에 놓인 좌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막스 데미안이 보였다. 그는 이상하게 변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번개처럼 어떤 느낌이 나를 꿰뚫고 지나갔다. 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 모습이다. 그는 두 팔을 미동도 없이 축 늘어뜨리고 두 손은 무릎에 두었다. 눈을 뜬 채 살짝 앞으로 숙인 얼굴은 빛이 없이 감각을 잃었다. 동공은 죽어서 마치 유리조각처럼 작고 날카롭게 빛을 반사해내기만 했다. 창백한 얼굴은 자신 안에 침잠한 채 두려울 정도의 경직 말고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사원의 문에 걸린 고대의 동물 마스크 같았다. 그는 숨도 쉬지 않는 듯했다. 나는 기억에 소스라쳤다. 그래, 옛날에도 꼭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여러 해 전 내가 아직 어린 소년이던 시절이었다. 두 눈은 저렇듯 내면을 향해 응고되어 있었고
두 손은 저렇듯 생명 없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얼굴을 기어갔었다. 한 6년 전쯤일까? 당시에도 그는 또 지금과 똑같이 늙고 시간을 초월한 듯한 모습이었고 오늘도 얼굴에 주름살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조용히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홀에서 에바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전에 없이 파리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그림자 하나가 창문 너머로 지나가면서 눈부신 하얀 햇살이 벼랑간 사라졌다. 막스한테 갔었어요. 내가 재빨리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나요? 막스는 자고 있거나 아니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전에도 저런 모습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설마 그 애를 깨우진 않았죠? 그녀가 다급히 물었다. 네, 막스는 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나는 얼른 도로 나왔고 에바 부인, 막스가 어떻게 된 건지 말해주겠죠? 그녀가 손등으로 이마를 훔쳤다. 안심해요, 싱클레어. 그 애한테는 아무 일도 없어요. 속으로 침잠한 거랍니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일어서더니 방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정원으로 나갔다. 나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그래서 홀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마비시킬 듯이 강렬한 히아신스의 향기를 맡으며 문 위에 걸린 나의 새 그림을 바라보았고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오늘 아침 이 집을 가득 채운 이상한 그림자를 들이마셨다. 이게 대체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곧 에바 부인이 돌아왔다. 빗방울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에 방울져 있었다. 그녀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피로가 그녀를 뒤덮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몸을 굽히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맺힌 물방울에 키스했다. 그녀의 눈은 맑고도 고요했지만 빗방울에선 눈물 맛이 났다. 그에게 올라가 볼까요?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린애같이 굴지 마요, 싱클레어. 그녀는 자신 안에서 자신을 얽어매는 어떤 마법을 깨트리려는 듯 큰 소리로 경고했다. 이제 그만 갔다가 이따가 다시 오세요. 지금은 당신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는 밖으로 나가 집과 시내를 거쳐 산을 향해 걸었다. 가는 빗방울이 비스듬히 나를 때리고 구름은 두려움에 잠긴 듯 무겁게 짓눌려 낮게 흘러갔다. 아래쪽은 거의 바람이 없었지만 위쪽은 폭풍이라도 치는 듯했다. 때때로 강철거더 같은 잿빛 구름들을 뚫고 한순간 창백하고 눈부신 태양빛이 비치곤 했다. 그 순간 하늘 저편에 성긴 누런 구름이 나타났다. 그 구름이 잿빛 구름의 벽에 막혀 뭉치자 바람은 겨우 몇 초 만에 누런색과 푸른 하늘색으로 거대한 새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새는 푸르른 혼돈을 찢어내고 커다란 날갯짓을 하며 하늘 멀리 날아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폭풍우 소리가 들리고 후두둑 후두둑 우박이 섞인 비가 쏟아졌다. 거짓말처럼 끔찍한 찰나의 천둥 소리가 우박비가 몰아치는 풍경 위로 쾅쾅 울려 퍼지고 곧이어 한 줄기 햇빛이 나타났다. 가까운 산의 갈색 숲 위에서는 창백한 눈이 아슴풀의 비현실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여러 시간이 지나 내가 바람을 맞고 흠뻑 젖은 꼴로 돌아왔을 때는 데미안이 손수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실험실에는 가스불꽃이 타오르고 종이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그는 작업 중이었던 모양이다. 앉아. 그가 권했다. 피곤할 거야. 끔찍한 날씨다. 제대로 바깥을 돌아다닌 꼴이로구나. 금방 차를 내올 거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나는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다. 그냥 단순한 뇌우가 아니야. 그가 탐색하듯 나를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보았니? 응. 구름에서 한순간 뚜렷이 어떤 모습을 보았어. 무슨 모습인데? 새였어. 새매? 그거였어? 네 꿈에 나타난 새? 응, 그건 내 새매였어. 노랗고 거대한 그 새가 검푸른 하늘 속으로 날아갔어. 데미안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노크 소리가 났다. 늙은 하녀가 차를 가져왔다. 어서 마셔, 싱클레어.
내 생각엔 네가 그 새를 본 게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우연이라고? 그런 걸 우연히 보기도 하나? 물론 아니지. 그건 무언가를 뜻해. 그게 뭔지 알겠니? 아니, 다만 그게 어떤 격동을 뜻한다는 것, 운명의 한 걸음이라는 것만 느껴. 그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 같아. 그가 성급하게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운명의 한 걸음이라고?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도 지난밤에 똑같은 꿈을 꾸었어. 어머니도 어제 어떤 예감을 느꼈고 그것도 같은 걸 말하고 있어. 꿈에서 나는 나무줄기인지 탑인지에 걸쳐진 사다리를 올라갔어. 위에 올라가자 땅 전체가 보였지. 도시들과 마을들이 들어선 광활한 평지가 불타고 있었어.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어. 많은 게 분명치가 않아서. 그 꿈이 너를 가리킨다고 생각해? 내가 물었다. 나를? 물론이지. 아무도 자신과 무관한 꿈을 꾸진 않으니까. 하지만 그건 나한테만 해당되는 꿈이 아니야. 네 말이 맞아. 나는 꿈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구분하거든. 나 자신의 영혼에 일어나는 움직임을 가리키는 꿈들과 매우 드물지만 전체 인간의 운명을 암시하는 다른 꿈들을 말이지. 그런 꿈들은 아주 드물어. 지금까지 그게 예언이었고 실현이 되었구나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꿈을 꾼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해석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똑똑히 알아. 나 혼자한테만 해당되는 꿈이 아닌 꿈을 꾸었다는 사실 말이야. 이 꿈은 내가 전에 꾸었던 다른 꿈들에 속하고 그 꿈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이런 꿈들에서 나는 이미 너한테 말한 적이 있는 그런 예감들을 얻지. 우린 세계가 완전히 썩었다는 걸 알아. 그렇다고 그게 종말이나 뭐 그런 걸 예언할 근거가 되지는 못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낡은 세계의 붕괴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결론을 내리게 해주는, 또 느끼게 해주는, 그걸 뭐라 말하든 아무튼 그런 꿈을 꾸었어. 처음에는 멀리 있는 아주 약한 예감이더니 점점 뚜렷해지고 강해졌어. 아직도 나는 나와도 연관된 무언가 거대하고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밖에 몰라. 싱클레어,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이나 이야기한 그 일을 체험하게 될 거야. 세계는 스스로를 갱신하려고 해. 죽음의 냄새가 나. 새로운 것은 그 무엇도 죽음이 없이는 오지 못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끔찍하구나.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나한테 그 꿈의 나머지를 들려줄 수 있어? 내가 수줍게 부탁했다. 그가 머리를 저었다. 아니. 문이 열리고 에바 부인이 들어왔다. 거기들 함께 앉아있구나. 얘들아, 설마 슬퍼하는 건 아니지? 그녀는 발랄했고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데미안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을 찾아온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 슬프진 않아요, 어머니. 우린 그냥 이 새로운 징조의 수수께끼를 조금 풀어보았죠. 하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다가오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될 테니까. 하지만 나는 기분이 나빠졌다. 작별을 고하고 혼자서 홀을 지나갈 때 히아신스 향기가 시들고 맥이 빠져 시체처럼 느껴졌다. 그림자 하나가 우리 위로 드리워진 것이다. 나는 내 뜻에 따라 여름 학기에도 HC에 머물 수 있었다. 우리는 집안에 머물지 않고 거의 언제나 강변의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일본인은 권투 경기에서 제대로 패배를 맛본 뒤 떠났고 톨스토이 추종자도 사라졌다. 데미안은 말 한 마리를 구해서 매일같이 끈질기게 말을 탔다. 나는 자주 그의 어머니와 단둘이 있곤 했다. 이따금 내 삶의 평온함에 스스로도 놀랐다. 혼자 있고 체념을 연습하고 힘들게 몸부림치며 고통과 싸우는 일에 그토록 오래 익숙해져 있었기에 HC에서의 이 몇 달은 마치 꿈속의 섬처럼 여겨졌다. 아름답고 편안한 일들과 감정들에만 홀린 채 느긋하게 살아도 되는 섬.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새롭고도 더욱 높은 공동체의 전조임을 예감했다. 그럴수록 이런 행복을 넘어선 깊은 슬픔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것이 계속될 수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풍요로움과 안락함 속에서 숨쉬는 일은 내게 주어진 몫이 아니었다. 나는 고통과 서두름이 필요했다. 어느 날인가 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에서 깨어나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세계에서 다시 홀로, 완전히 홀로 서게 되리라는 사실을 짐작했다. 오로지 고독이나 싸움만 있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일도 평화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말이다. 그러면 나는 2배나 더 다정하게 에바 부인 곁으로 다가가 바짝 몸을 기대면서 내 운명이 아직 이 아름답고도 고요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음을 기뻐했다. 여름의 몇 주간은 빠르고도 경쾌하게 지나갔고 학기도 벌써 끝나갈 무렵이었다. 이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나는 그 생각을 할 수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 나비가 꿀을 간직한 꽃에 달라붙듯이 아름다운 날들에 꼭 달라붙었다. 그것은 나의 행복의 시대였다. 내 생애 최초의 실현이며 동맹에 받아들여진 일이었다. 이제 무엇이 올까? 나는 다시 싸움을 계속하고 그리움을 견디고 꿈을 꾸고 혼자일 것이다. 그러던 어느 하루 이런 예감이 너무 강하게 나를 덮쳐오는 바람에 에바 부인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불현듯 고통스럽게 타올랐다. 맙소사, 이제 머지않아 그녀를 보지 못하고 집안에서 울리는 그녀의 확고하고도 선량한 발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꽃을 보지도 못하겠지.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꿈을 꾸고 아늑한 요람에서 흔들렸다. 그녀를 얻지 못하고 그녀를 얻기 위해 싸우지도 못하고 그녀를 영원히 내게로 끌어당기지도 못했다. 그녀가 진짜 사랑에 대해 해준 모든 이야기가 떠올랐다. 수많은 섬세한 경고의 말들, 수많은 나직한 유혹들, 어쩌면 약속들이. 나는 거기서 무엇을 얻었나?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나는 내 방 한가운데 서서 내 모든 의식을 집중해서 에바를 생각했다. 그녀가 내 사랑을 느끼도록 그녀를 내게 끌어당기려고 영혼의 온 힘을 모으려 했다. 그녀가 와야 해. 내 포옹을 그리워해야 하고 내 키스가 그녀의 성숙한 사랑의 입술을 물릴 줄 모르고 파고들어야 해. 일어서서 정신을 집중하자 손가락과 발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내게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가 점점 더 단단하게 뭉쳤다. 무언가 밝고도 차가운 것이었다. 한순간 마음속에 크리스털을 지닌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나의 자아임을 알았다. 차가움이 가슴까지 올라왔다. 이 끔찍한 긴장에서 깨어났을 때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죽도록 지쳐 있었지만 불타오르는 환희에 젖어 방으로 들어오는 에바를 보려고 기다렸다. 그 순간 말발굽 소리가 무슨 망치질 소리처럼 긴 거리를 따라 들려왔다. 점점 가까이 세차게 울리더니 벼랑간 멈추었다. 나는 창가로 뛰어갔다. 아래서 데미안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다. 나는 달려내려갔다. 무슨 일이야, 데미안?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데미안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매우 창백했고 땀이 이마에서 양쪽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달아오른 말의 고삐를 정원 울타리에 묶고는 내 팔을 잡고 함께 거리를 따라 걸어갔다. 벌써 무슨 소식 들었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데미안이 내 팔을 꼭 잡더니 내게로 얼굴을 돌렸다. 연민이 묻어나오는 어둡고도 이상한 눈길이었다. 그래 꼬마야, 이제 시작이야.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겠지? 뭐라고? 전쟁이야? 설마 그러리라고는 믿지 않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건만 그는 나직이 말했다. 아직 선전포고를 하진 않았어. 하지만 전쟁이야. 믿어. 난 이 문제로 널 부담스럽게 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3번이나 새로운 징조들을 보았어. 그러니까 세계의 종말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야. 전쟁이야. 넌 그게 닥치는 걸 보게 될 거야. 사람들에겐 기쁨이 되겠지. 벌써 모두가 공격 개시를 고대하며 기뻐하고 있어. 그들에게 삶이 그토록 무무히 건조해진 거지. 넌 보게 될 거야, 싱클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어쩌면 큰 전쟁이 될 거야. 아주 큰 전쟁이. 하지만 그것도 그냥 시작일 뿐이야. 새로운 것이 시작될 거야.
그리고 옛 것에 매달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은 끔찍할 거다. 넌 뭘 할 거니? 나는 당황했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낯설고도 비현실적으로만 여겨졌다. 몰라, 넌?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곧 동원령이 내릴 거야. 군대로 가야지. 난 소위야. 네가? 난 전혀 몰랐는데. 그래, 그건 내 적응의 한 방식이었어. 너도 알겠지만 난 밖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언제나 지나칠 정도로 올바르게 행동했지. 아마 일주일 뒤면 난 전쟁터에 있을 것 같아. 맙소사. 이거 봐, 꼬마야. 감상적으로 받아들여선 안 돼.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발사 명령을 내리는 일이 내게 근본적으로 즐거울 리는 없지.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제각기 거대한 수레바퀴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넌 분명 징집될 거다. 그럼 어머니는 데미안? 이제야 비로소 15분 전의 일이 기억났다. 세상은 얼마나 변했는가. 나는 가장 달콤한 모습을 불러내려고 온 힘을 다 모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운명이 돌연 위협하는 듯한 오싹한 마스크를 쓰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 아, 어머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어머니는 안전해. 오늘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안전해. 넌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는구나. 알고 있었어, 데미안? 그가 큰 소리로 시원스레 웃음을 터뜨렸다. 꼬마야, 물론 알고 있었지. 어머니를 에바 부인이라고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 그건 그렇고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오늘 어머니나 나를 불렀지, 안 그래? 그래, 내가 불렀어. 에바 부인을 불렀어. 어머니가 그걸 느꼈어. 갑자기 너한테 가보라고 나를 보내시더라. 내가 막 러시아 소식을 전했을 때야. 우리는 돌아서 걸으며 몇 마디를 더 나누었고 그는 묶어놓은 말을 풀더니 올라탔다. 위층 내 방에서 그제야 내가 얼마나 녹초가 되었는지 느꼈다. 데미안의 소식도 그랬지만 그 전의 긴장감 탓이 훨씬 더 컸다. 그래도 에바 부인이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마음속 생각으로 그녀에게 도달한 것이다. 그녀가 사정이 이렇지만 않았다면 몸소 왔을 것이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이상한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자주 이야기하던 일이 곧 시작될 것이다. 데미안은 그에 대해 그토록 많은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얼마나 이상한가. 이제 세계의 물살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돌연 우리의 가슴 한복판을 뚫고 지나간다. 모험과 사나운 운명들이 우리를 불렀고 이제 혹은 머지않아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며 스스로 변하기를 원하는 순간이 온다. 데미안이 옳았다. 그것은 감상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내가 이토록 고독한 사건인 운명을 그토록 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와 함께 겪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좋다. 나는 각오가 되었다. 저녁 무렵 시내를 걸어가는데 거리 모퉁이마다 엄청난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사방에서 전쟁이라는 낱말이 울렸다. 나는 에바 부인의 집으로 갔다. 우리는 정원의 정자에서 저녁을 먹었다. 내가 유일한 손님이었다. 아무도 전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늦은 시각 내가 떠나기 직전에 에바 부인이 말했다. 친애하는 싱클레어, 당신이 오늘 나를 불렀죠? 내가 어째서 직접 가지 않았는지 알겠죠? 하지만 잊지 마요. 당신은 이제 부르는 법을 알죠. 표를 지닌 누군가가 필요해지면 언제라도 다시 불러요. 그녀는 일어나서 정원의 어스름 속으로 앞장서 갔다. 신비로 가득한 여인이 대담하고도 당당하게 말없는 나무들 사이로 걸어갔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수많은 별들이 작고도 사랑스레 빛났다. 나는 이제 끝에 이르렀다.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곧 전쟁이 시작되었고 데미안은 군복의 은회색 외투를 거치고 묘하게 낯선 모습으로 떠났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머지않아 나도 그녀와 작별했다.
그녀는 내 입술에 키스하고 한동안 나를 품에 안아주었다. 그녀의 커다란 눈이 내 눈 가까이에서 단호하게 불타올랐다.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된 듯했다. 그들은 조국과 명예를 말했다. 하지만 한순간 그들 모두가 들여다본 것은 운명에 감추어지지 않은 얼굴이었다. 젊은 남자들은 막사에서 나와 기차에 올라탔다. 나는 수많은 얼굴에서 표를 보았다. 우리의 것과 같은 표는 아니지만 사랑과 죽음을 뜻하는 아름답고 기품 있는 표였다. 나 역시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포옹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기꺼이 응답했다. 그들은 도취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 그것이 운명의 의지는 아니어도 도취는 거룩했다. 그들 모두가 흔들어 깨우는 듯한 이 짧은 눈길을 운명의 눈 안으로 보냈기에 그것은 감동적이었다. 나는 겨울이 다 되어서야 전쟁터로 나갔다. 총질의 흥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에 실망했다. 나는 전에 인간이 이상을 위해 사는 경우가 어째서 그렇게 극히 드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이 이상을 위해 죽을 수 있음을 알았다. 다만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한 개인적인 이상이 아니라 남들에게서 떠맡은 공통의 이상이어야만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인간을 얕잡아 보았음을 알았다. 임무와 공통의 위험이 그들을 그토록 획일화해 놓았어도 살아있는 그리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운명의 의지에 훌륭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주 많은 사람이 공격의 순간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단호하고도 먼 약간의 광기 어린 눈길을 보였다.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것을 위한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눈길이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생각하든 그들은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쓸모가 있었고 그들에게서 미래가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전쟁과 영웅, 명예와 다른 낡은 이상들을 고집스레 지향하면 할수록 언뜻 인간성으로 보이는 것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더욱 멀고도 비현실적으로 들리면 들릴수록 이 모든 것은 그냥 표면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의 외적이고 정치적인 목적들에 대한 질문이 표면에 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생성되고 있었다. 새로운 인간성이나 뭐 그런 것이. 나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로 내 옆에서 죽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증오와 분노, 때려 죽이기와 없애버리기가 대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느낌으로 알았다. 아니 대상이란 목적만큼이나 완전히 우연한 것이었다. 근원적 감정은 가장 사나운 것일지라도 적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근원적 감정의 피비린내 나는 행위는 내면의 표출, 속으로 찢긴 영혼이 겉으로 터져나온 데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찢긴 영혼은 미쳐 날뛰며 죽이고 파괴하고 스스로 죽기를 원했다. 새로 태어나기 위하여. 거대한 새가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오고 있었다. 알은 세계이고 세계는 부서져야 했다. 이른 봄 어느 밤에 나는 우리가 점령한 농가 옆에서 보초를 섰다. 미적지근한 바람이 변덕을 부리며 이리저리 불고 플랑드르 지방의 높은 하늘 위로 구름의 군대가 말 달리듯 지나갔다. 그 뒤 어딘가에 달이 숨어있는 듯 했다. 나는 이미 하루 종일 불안한 상태였다. 어떤 근심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지금 어두운 초소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그림들과 에바 부인과 데미안을 온 마음으로 생각했다. 포플러 나무에 기댄 채 움직이는 하늘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은밀히 경련하던 하늘의 밝은 부분이 불현듯 솟구치는 커다란 그림들의 연속이 되었다. 맥박이 이상하게 약해지고 피부가 바람과 비에 무감각해지고 내면이 번뜩이는 각성 상태에 이르자 내 주변에 길 안내자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구름은 거대한 도시 모양을 만들었다. 그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뛰쳐나와 때를 이루어 너른 풍경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들 아래 한가운데로 강력한 신의 형상이 나타났다. 머리카락에 반짝이는 별들이 달린 산맥처럼 거대한 이 형상은 에바 부인의 윤곽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의 행렬은 마치 커다란 동굴 속으로 들어가듯 이 신 안으로 들어가며 그대로 없어져 버렸다. 여신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는데 그녀의 이마에서 반점이 밝게 빛났다. 꿈 하나가 여신을 지배하는 듯 했고 여신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거대한 얼굴은 통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가 돌연 낭랑하게 소리를 지르자 그녀의 이마에서 별들이 튀어나왔다. 수천 개의 빛나는 별들이 장엄한 아치와 반원을 이루며 검은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그 별들 중 하나가 밝은 울림을 내며 곧장 나를 향해 날아왔다. 나를 찾는 듯 했다. 그러더니 포효하면서 수천 개의 불꽃이 되어 흩어졌고 그 바람에 나는 번쩍 들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세계가 내 위에서 천둥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사람들은 나를 포플러 나무 근처에서 찾아냈다. 온통 진흙투성이의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지하실에 누워 있었고 위에서는 대포가 쾅쾅 터졌다. 나는 수레에 누운 채 텅 빈 들판으로 덜커덩 실려갔다. 나는 대부분 잠이 들어 있었거나 의식이 없었다. 하지만 잠에 깊이 빠져들수록 무언가가 나를 이끌고 있음을, 나를 지배하는 어떤 힘을 따라가고 있음을 차츰 더 강렬하게 느꼈다. 마구간에서 집더미 위에 누웠다. 사방은 어두웠고 누군가 내 손을 밟았다. 하지만 나의 내면은 더 나아가려 했고 무언가가 나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다. 나는 다시 수레에 실렸다가 나중에는 들것인지 사다리인지에 실렸다. 어딘가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침내 그곳으로 가겠다는 열망 말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밤이었고 의식이 완전히 깨어났다. 방금 전까지도 내 안에서 이끌림과 열망을 아주 강렬하게 느꼈었다. 이제 나는 어떤 홀의 바닥에 깔린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그곳에 이르렀음을 느꼈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내 매트리스 바로 옆에 또 다른 매트리스가 있었다. 그 위에 누군가가 누워서 내 쪽으로 몸을 돌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마에 표를 지니고 있었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도 말을 못했거나 아니면 할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는 나를 바라만 보았다. 그의 머리 위쪽 벽에 매달린 현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끝없이 긴 시간 동안 그는 줄곧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와서 우리는 거의 닿을 정도가 되었다. 싱클레어?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눈으로 그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표시를 했다. 그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동정 어린 미소였다. 꼬마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입술이 이제 거의 내 입술에 닿았다. 그가 나직이 말을 이었다. 프란츠 크로머 아직 기억하니? 그가 물었다. 나는 그렇다는 뜻으로 눈을 깜빡이고는 역시 미소를 지었다.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가야만 해. 너는 어쩌면 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크로머나 다른 어떤 것에 맞서기 위해서 말이지.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이젠 그냥 말이나 기차를 타고 오진 않을 거야. 너는 네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럼 내가 네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바 부인이 말했어. 너한테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나더러 당신이 내게 준 키스를 전해주라고. 눈을 감아 싱클레어. 나는 얌전히 눈을 감았다. 여전히 피가 줄어들 김이 없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내 입술에 가벼운 키스를 느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아침에 사람들이 나를 깨웠다. 내게 붕대를 감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완전히 깨어나서 옆쪽 매트리스로 얼른 머리를 돌렸다. 그 위에는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감는 과정은 아팠다. 그 후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다. 하지만 내가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 나 자신 안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그곳 어두운 거울에서
운명의 모습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럼 나는 검은 거울 위로 그냥 몸을 숙여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그와 같았다. 내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그 사람과.